친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명계를 겨냥한 쓴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비이재명계로 통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내 친명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건지 안타깝다고 쓴 겁니다. 비명계 인사들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썼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날선 발언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말로만 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비명계로 통하는 박용진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친문, 친명으로 나뉘어 싸울 때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친문계를 향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인사 실패를 인정하라고 했고 친명계를 향해선 독한 말로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로 인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권 재민이라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퇴임할 때까지 스톱됩니다. 모든 소추 절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면 저는 그 재판은 스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헌법의 너무 원리에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다 스톱돼요.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럼 뭐 2심까지 뭐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 그건 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일보 그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이재명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칼럼을 써요. 뭐 그러면 그 얘기는 하겠지.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 어느 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이런 분들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이재명이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 마. 이 시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 근데 공격.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일보를 안 봐. 그런 공격. 네. 그런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돼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돼요.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0%예요. 0%. 그거는 0%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도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재판은 자동정지에 자동정지.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꼭 이재명이어야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아 보이던데요. 다 나와 지금. 많아 우리 최강욱 보이던데요. 의원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분.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감정이입을 해서 빙의해서 박탈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다. 이재명보다.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할 자신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혹시 속으로 그 전까지 가능성이 0%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나오고 나서 내가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크면 클수록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네 정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돼. 이재명을 공격을 하겠지. 이재명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5% 그렇죠.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네 지지해 줘. 아니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대선에 나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네. 이재명도 좀 뭔가 지금 위험해. 내 입장에서는 그냥 사법 리스크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러면 나는 딱 나가서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뭐라고? 이 내란 진압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번 좀 맡겨주십시오.
아니야. 아니, 아니 어때?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고. 조금 나. 제가 이재명 대표가 좀 밖에 안 대통령이 돼.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그렇게 한 게 나를 정상이지. 점지해주게.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그러니까 정상은 그렇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었는데? 정치를 안 할 사람이지만 아. 지금 내가 가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말하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 언어다.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맞아요.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매우 동의합니다. 맞아요.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 최소한 닭을 훔치려고 한 거라고. 네. 동일한 행위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그게 정상.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별일 없이 출마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장관 총... 만약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사람 열심히 말이에요.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그 중에 사람으로 누구한테 하죠. 표줄 것 같아? 두 번째 사람. 그러네. 유시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그럼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이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뭐 윤리적으로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상황이 변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지. 이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 상황이 아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그렇지. 비상시국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아.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나는 그 지난번 총선 때를 생각해 봐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의 무능과 횡포와 이 부패가 극에 달했잖아. 네. 그게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몰래 네. 가표 찍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게임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극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강도가 더 높아 지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안 돼.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작가님 그러면 이거 진짜 인간적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실명으로 갑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분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 너무 잘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똑똑하겠지. 근데 왜 이분은 지금 죽는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너에게 주는 경고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재명. 이재명 너 본인과 국민과의 간극을 좀 좁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맞잖아요. 본인이나 간극을 좁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은 간극이 너무 큰데 그분은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인간적 호기심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안 똑똑해. 에이. 지금은 안 똑똑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똑똑하죠. 네. 왜 이렇게 되냐고. 왜? 그 사람은 누구나 갈수록 덜 똑똑해지게 돼 있어요. 권력에 눈이 멀었나? 약간 또 하고 싶고 막 이래서? 노력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나 노인내과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미친 듯이 뇌를 쓰래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몸의 활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미친 듯이 근력 운동을 하고 뇌를 똑똑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면 미친 듯이 뇌를 쓰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막을 길이 없다. 노력. 이게 모든 의사들이 주는 어드바이스거든. 학자들이. 근데 너무 뇌를 안 써요. 그 환경의 영향은 없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한테. 네,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세상의 한쪽 구석에는 또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긴 하죠. 근데 넓은 대중의 세계와는 동떨어진대요, 거기가. 그 되게 좁은 세상일 텐데.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면 막 기사가 몇백 개가 나와. 그거 크다. 그거네. 이건 마약이거든. 그거네. 이게 그 지난 총선 때 아웃된 사람들도 한마디 할 때마다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 와, 난 그리고 자기가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수석 출마하고 뭐 당을 바꿔서 출마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면 될 줄 알지. 맞아. 근데 이낙연 대표조차 15%를 못 넘겼고. 그렇지. 그것도 광주에서.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마한 뭐 조응천, 홍영표 10% 넘긴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그런 거는 대주주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에. 당의 대주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빠지면 당의 베이스 하나가 무너질 정도로 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은 다 소액주주야. 그러겠죠. 네. 아니 내가 뭐 삼성전자 주 10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영향을 받나? 최소한 지분율 1%라도 갖고 있어야 시장에 탁 불면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할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장에 열주 내놨다고 막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거든. 맞아. 근데 투자자들은 신경도 안 써.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론의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량은 민심과 상관이 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언론의 보도량은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당 또는 호언 세력을 분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보도를 쏟아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에 혹해서 다니면 네. 지금 보도량으로 보면 또 보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이나 뭐 김경수 전 지사나 뭐 김동연 현 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저기 이재명급이지. 지지율 한 30%씩 나오는 맞아요. 아니 진짜 그래 진짜. 언론만 보면. 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 분열의 분노는 좀 김을 뺄 필요가 있어. 왜냐? 이런 것만 다뤄도 예를 들어서 최강욱 저거는 저 누구 편이야 저거. 응? 막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최강욱한테 막 돌 던지고 그런다고. 무슨 그게 라인이야? 그러면 이 분열 공작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건 맞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유 작가님 말씀처럼 그 주식 1개나 10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큰 변수가 아니고 그냥 저런 목소리도 있는 거야 정도의 그렇지.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우리 지지자나 또 열성적인 우리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때가 어렸던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막 이렇게 분노를 투사하시는 순간 그 언론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분이 더 많은 것처럼 렌즈를 갖다 붙여주는 사람들은 네. 딱 웃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 야 이거 먹힌다. 계속 흥분해. 네, 이러고 먹힌다.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네. 지금 작가님 말씀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제가 짧게 해봤지만 제가 그 짧은 국회 생활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말이야. 아까 최욱 씨 그랬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고 경험도 많고 많은 걸 해보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어느 운동선수든지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계속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나고 나면은 체력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기술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다고 실력이. 정치인들은 제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시대 정신을 읽고 또 시대하고 조응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되게 대주주로 커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몇 번 더 하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자리를 더 가느냐 이게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계속 선거를 하거든요. 당내 선거도 하고 지역에서 선거도 하고
또 지자체 가가지고 선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폭이 넓어질 것 같잖아요. 정치를 네. 오래 하니까. 네. 그게 아니야. 선거할 때마다 적이 생기고 선거할 때마다 경쟁을 하니까 이만큼이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결국 오래 한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가까워진 거는 자기 기사 좋게 써주는 기자들, 그다음에 자기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 주워먹는 가신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쿵짝쿵짝하면서 재밌게 지내.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딱 해서 야 요새 유심히 잘 나가대. 옛날에 내가 부총재 할 적에 저 대변인 내가 시켰는데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딴 세상. 야, 그러니까 이게 야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지분이 안 늘어나고 갈수록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이게 휴지가 돼 있는데 나는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값 쳐줄게 하면 박근혜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서실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기가 막히다. 맞는 것 같아. 대중의 욕망을 감지하고 네. 그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네. 정치적으로 위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노출시켜 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책폐지기만 하지. 네. 그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바둑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의 바둑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바둑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요? 그게 예전에는 3-3에 뛰어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확률 계산을 다 하니까 무조건 3-3을 파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다 프로들이 3-3을 팝니다. 그냥 우리 인공지능 없던 시대에 최고수가 이제 이창호, 이세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계 최강 네. 바둑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창호 씨는 지금도 바둑을 떠요. 나와서 뜨는데 별로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바둑을 떠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요? 네. 근데 승률은 어느 정도 돼요. 요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도 공부 좀 한대. 근데 표는 안 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최강인 신진서에 대해서 그거를 인공지능 시대라서 걔가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신진서가 지금 최고예요. 제일 훌륭한 바둑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세돌 선수는 딱 보고 인공지능 나오니까 나 그만둘래. 그만뒀잖아요. 나하고 비슷하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뀌면 판이 바뀌면 그 바뀐 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 좋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오늘 방송 좋아. 우선 이제 내가 하나씩 해볼까 평을. 너무 좋은데. 이거 좀 오폭풍 없을까? 아니 이건 해야 돼. 너무 좋은데. 자 우선 그럼 현직부터 해보시죠. 김동연 경기지사.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대선 부인하기 출마 어려워요. 이렇게 했다가 단일화 그 무슨 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조건으로. 이렇게 거기서 밟아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지사 된 거잖아. 뭐 부인하기 어렵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우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틀렸고 제가 볼게는 그런 점에서. 야 오늘 세다. 경기도지사 해보니까 대통령 세다. 자리도 탐났나 보네요. 나야 좋지 뭐 오늘 네. 방송.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역량을 넘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 총리까지 기용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 동안 일했던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러면 많이 했네. 이제는 저 무심하게 바둑두는 이창호 국수 구단처럼 뭐 젊은이들하고 바둑두면서 저도 그렇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정계 은퇴 선언도 하셨어요 실제로. 양평에 집도 짓고 그러셨다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네, 김부겸. 그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네. 뭐 그렇게 뭐 제3지대 뭐 누구를 모아서 그런 거는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네. 야, 오늘 진짜 세다. 누구죠? 이제 또 누가 김경수 있지?
김경수 전 지사는 야 이거 예민한 이슈 이제 아닌가요? 굉장히 억울하게는 저는 이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가 넉넉하게 600만 표를 이기냐 못 이기냐 이걸 다투고 있을 때 뭐하러 가서 그 드루킹하고 같이 뭘 조작을 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김경수 지사는 씨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네.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네.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아, 이제 굿 루저. 아. 졌는데 도전하는 건 좋아요. 경선도 나가고 난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 근데 지는데 진 줄 알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선보이고 아. 그다음에 이 경선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 사람 다음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는걸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어요. 이번 요 며칠간 반 넘게 상실했어요. 예. 지금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예.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라.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남들은 괜찮아요. 당신 죄 없이 징역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정말 멋있게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다 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공지처럼 같이도 야. 모르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잖아요. 비평을 가끔 하니까. 맞아. 민주당 이게 정치인들을 중요해. 안 만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씨는 그 옆에서 왜 하나씩 건드려요? 가만히 계세요. 임종석 씨는 임종석.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예,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험지를 갔어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원래 하던 지역구에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말하자면 당시에 그 전략직으로 이미 선포를 해놓은 지역에 가서 깃발 꽂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그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업을 직업을 정하네. 제일 독하게 하시네 이분한테.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일 독하게 하시네 이분한테. 이미 안 맞아요.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안 맞아. 와 제일 독하게 하신다고 이분한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정리가 같고. 됐네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나쁘다 이런 뜻으로 하는 그런 건 게 아니고. 사람은 되게 잠깐 쓰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의지가 굳고 심성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계속 쓰이기 어려워요. 이게 잠시 쓰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쓰였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한번 쓰였으면 더 쓰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것만으로라도 만족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네. 누가 하나 더 남았나? 또 있나? 김두관. 가만히 좀 계세요. 김두관. 난 다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김두관. 이분은 누구세요? 김두관 이분은 진짜 입지전적인 그럼요. 인물입니다. 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군수 하나씩 하면 장관까지 간 그리고 심지어 장관이요? 리틀 노면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그 김두관 씨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 남아서 노동운동 쪽으로 그냥 남았고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시민운동 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은 언론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만들어서 언론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정치로 들어와서 그때 평화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쭉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4갈래 정도로 흩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역운동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운동.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두관 씨는 가서 시골 이장을 한 거예요. 남해군에 가서. 그거로 시작해서 지역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행정자치부 당시에 지금 행안부죠. 장관을 하고 최연소 장관으로 첫 내각에 들어갔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선거에서 좀 아깝게 예. 낙선을 했고 네. 그래서 다시 또 재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6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뭐 대권 이거는 아, 대권은 아니다. 그거는 이미 대중의 평가가 아, 끝났다.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귀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 벌써 쓰였잖아요, 여러 번. 아. 그러니까 저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 안타까워. 예, 다 안타까운데. 그렇죠. 다 훌륭한데.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시대의 거학과 함께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항상 보면 선거 때만 나오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아, 그건 선거 때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아니, 선거 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선거 때만 나오는 정치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학과 싸울 때 뭐 했냐.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말씀 유 작가님 설명하신 네. 그분들이 과연 아니 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탄핵 정국이나 비상겸 선포 정국에서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면서 앞장서서 싸워왔냐 이 부분에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중의 평가와 관련되는 대목이고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뭘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 감각이 자꾸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펠레였는데 지금 현대 축구 전술에다 펠레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뭐안 먹히겠죠. 근데 나는 계속 펠레인 거야. 그런 게 이제. 알겠습니다.